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정립과 반정립의 이 모순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칸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곳은요, 칸트 철학 입문 135쪽 마지막 줄부터 읽도록 할게요. 우주론적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갖가지 세계관의 본래의 항쟁을 낳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 세계는 공간 및 시간에 있어서 시작을 갖는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정립에 찬성하는 자는 가령 세계 창조를 인정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첫 번째 반정립의 주장자는 세계 창조를 부정해야 한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양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양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는 공간과 시작인 면에서 시작과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분량의 정립과 공간의 한계도 없고 세계의 시작도 없다라고 하는 반정립의 입장을 보면 정립의 입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긍정할 것이고요.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부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세계는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정립은 가령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설, 즉 표상하는 단일성의 교설이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두 번째 반정립에 응하여 그의 독자적인 입장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정립 혹은 반정립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혹은 인정되고 혹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우주론적 문제는 이미 신학적 문제로 나아가 신의 존재 혹은 신을 부정하는 종교적 입장을 규정한다. 나머지 것들도 양극단에 있는데요. 성질에서 볼 때는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옹호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스피노자 입장을 주장하는 겁니다. 관계에서의 정립은 인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고요.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할 거예요. 이때는 인간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주어진 대로 순응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보겠네요. 네 번째 입장, 양상의 정립과 반정립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고 부정하는 입장으로, 즉 철학을 넘어서서 이제 신앙의 입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서로 모순되지만 그래도 이성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견해의 싸움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정립의 주장자와 반정립의 대표자 중 어느 쪽이 옳을까? 칸트 이전에는 이 논쟁의 조정은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모순의 근거를 우리 이성의 본질에 있어서 탐구하려고 꾀한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정상반되고 구분되는 주장을 칸트 이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었대요. 열심히 다투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칸트가 처음 우리 생각과 사유와 인식의 원리를 알아봤고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사유의 한계와 그것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칸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칸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 이념은 인과적으로 제약된 현상의 무한한 계열을 무제약적 통로로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 이성의 노력의 발현이라고. 세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우리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는 실로 우리에게 직관이 있어서 부여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현상의 전체를 직관에 있어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로 세계는 순수 이성의 개념이며 경험에 있어서는 대상을 이 개념에 대응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외물로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념으로서의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의 이념도 마찬가지며 이 이념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 확실히 우리의 심리적 과정으로서
표상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직관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인식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론적 이념이 왜 생길까요? 관계에서 가언적 판단에 나온 건데요. 가언적 판단이란 어떤 조건에 비추어서 그 결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혹은 연결하는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우주론적 이념은 예를 들면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것처럼 봄이라는 조건에서 꽃이 필지 안 필지 그 가능성을 규정하는 판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론적 이념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는다고 했죠? 네,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들의 계열을 무제한적으로, 즉 원초적인 끝까지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성의 노력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우주론적 이념을 우리가 함부로 규정하거나 정의하거나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를 다 경험해 봤어야죠.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곳, 즉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알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여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다 방방곡곡 가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지구라는 터전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론적인 과제가 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주론적 이념은 결코 우리의 개념으로 대응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저 시간이란 직관 형식을 통과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 명제가 세계의 이념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합리적 심리학의 명제와 같은 오해에 기인된다. 우리의 오성은 단순한 이성의 세계 이념을 대상으로 잘못 알고 이 대상을 범주와 원칙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더욱 정밀하게 규정하려고 꾀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결코 인식은 생기지 않는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합리적 우주론의 명제도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지는 못한다.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는 것, 이런 면에서 우주론적 이율배반은,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은 저 오류추리와 합리적 심리학 혹은 이성적 심리학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감성의 직관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맺힌 표상과 우리 사유에 있는 12가지 규칙, 저 오성의 순수한 개념인 범주를 통과한 대상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경험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감각기관과 사유의 틀을 벗어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을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사유는 경험을 확장시킬 수 없어요. 대신 뭐합니까? 주어진 경험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율배반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까요? 아무런 결론도 내려주지 않은 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율배반이 생기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려운 책 저하고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